네, 안녕하세요. 그 한면의 제3정치 물결, 오늘도 광릉 서울시 교육감님 모시고서 교육정책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광릉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어제가 취임 2주년이었던가요? 아니죠. 7월 1일이었습니다. 아, 7월 1일. 네. 아이고, 그럼 뭐 꽤 들어가 됐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제가 그걸 했습니다. 기억해서였군요. 네. 그러면 네. 기자회견 하시면서 뭐 소회나 이게 남다를 텐데 그거부터. 글쎄요. 뭐 특별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사는 일이나 네. 또 사는 일도 그렇지만 일을 할 때도 이제 매듭을 짓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게 대부분 절기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2년이 임기의 반이니까 이른바 반환점을 돌잖아요. 그 반환점을 돌 때 뭔지 지난 절반을 돌이켜보고 또 남은 절반을 내다보는 그런 성찰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면 사람은 늘 허덕허덕하면서 네. 이제 살아가게 된단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고요. 네. 그런 거죠. 그 결과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물론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하반기 2주년 구성들을 다, 예, 하반기 새로운 구상 계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주년 지나고 발표했죠. 나서 또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구상을 갖게 그랬죠. 되신 거네요. 네, 네. 그래요. 그건 또 순차적으로 그 이 계획이나 또 실행하는 것들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된 인터뷰를 그렇죠? 네.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또 중요한 계획들을 쭉 갖고 계신데 오늘의 주제는 책임 교육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그 정책 방향을 보면 포기 없는 책임 교육이라는 네.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청 조직 개편을 하면서도 책임 교육과라는 이전에 없었던 과가 생겼는데 이 과를 만들자, 그리고 과의 이름을 직접 장명하신 분이 교육감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그 교육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행정 단위로서 책임 교육과까지 만드셨는데 책임 교육 뭐 말하는지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책임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 그러니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생각한 건데요. 학교의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선 과도하게 선발 기능, 변별 기능이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학년별로 우리는 같은 시험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학교가 학년별로 같은 시험을 쳐서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이 각 과목이라는 게 다 특색이 있는데 그걸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총 합쳐서 종합 등수를 또 1등서부터 꼴찌까지 쫙 줄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꼴찌까지 줄 세우고요. 그 일정한 뒷부분이면은 나와서 그 매를 맞았어요. 공부 못했다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공부 학교의 기능을 교육의 역할을 그렇게 아이들 줄 세우는 기능으로 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학교의 역할이 뭐겠어요? 심판 보는 거예요. 공정하게 시험 문제 출제해서 공정하게 채점하고 줄 쫙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MB 정부의 교과부가 그런 마인드와 컨셉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 교육이라고 하는 건 주로 줄 세우기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 하나하나를 돌본다기보다 특히 뒤처지는 아이들을 돌본다는 개념은 사라지고 그때 교육청이나 교사나 교장의 역할은 공정한 심판자의 예.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 네. 시험 관리자죠. 그렇죠. 근데 사실 중요한 교육은
뒤처진 아이를 보면 어떤 이유로 얘가 뒤처졌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가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뒤처진 것이 집안 형편 때문이라면 또 또 부모님들이 별거 중이기 때문이라면 또 조선 부모이기 때문이라면 뭐 ADHD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 또 다문화 가정이라서 말을 더디게 배웠기 때문이라면 뭐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맞춤형으로 진단해서 이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적어도 기초학력 달성 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핵심 역량에 관한 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돌봐줘야 된다.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정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고 배려를 받는다. 특히 이른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는 그 모습을, 그 시스템을, 그 사회를 아이들이 경험할 때 비로소 아이들은 돌봄과 배려라는 게 무엇인지, 교육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산교육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산교육이 약했다는 반성 위에서 만든 용어가 책임교육이고요. 이 책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즉 어떤 이유로든지 불리한 여건과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해서 제대로 학습을 시키고 또 배움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공교육의 기본 책무로 설정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교육청의 조직, 그것을 이제 책임교육과라고 해서 만든 거죠.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는 6가지 파트인데요. 네. 뭐 학습 부진을 다루고 학교 부적응을 다루고 네. 또 특수교육, 그러니까 장애, 네. 다문화 쪽을 다루고요. 또 민주시민교육을 다루고 하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그래도 이렇게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이클 샌델, 네. 그럴 때 그 샌델이 만일 워싱턴 DC의 교육감이었다면 샌델은 한국의 광노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샌델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보수 우파의 자유주의 시각으로 보면 자유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자유는 이성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쳐주는 교육, 그럴 때 중앙정부의 교육은 그 중립성을 띤 그러나 각 개인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평만 펼쳐주는 그런 역할인데 샌델은 그런 미국 사회가 불행하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과 달리 소외, 압박을 받아왔던 소수자들, 이들에게 예를 들자면 명문대 하버드에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객관적인 성적으로는 조금 미달하는지는 몰라도 그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 또는 다문화에 대한 배려 선상에서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는데 이 책임이 동반되려면 자유주의를 넘어선 그 공동의 선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샌델이 워싱턴 DC의 교육감이었다면 광노현이었듯이 오늘날의 광노현 교육감은 또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샌델류의
교육 정책도 시행하게 되는 그럴 때 특징화된 것이 이 책임 교육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책임 교육 새로운 해석인데 새롭게 의미 부여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그리고 뭐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겠고 이전에 했습니다마는 광룡 교육감께서 지금 정치적 순환을 겪는 법적 순환을 겪는 것도 시각을 달리 보면 그죠? 그거 전혀 다르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책임 교육이 아까 6개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어쨌든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특히나 이 학력 미달과 관련되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기초 학력을 책임지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런 이해한 것을 의견으로 표출하고 동등한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민주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학력이 있거든요. 언어 능력이라든가 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수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영어를 통해서 세계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까지를 치는데요. 그렇죠. 이런 기초 학력을 모든 사람한테 빠짐없이 보장하는 것은 여간 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그렇죠.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이유죠. 그렇죠. 그 뭐 공교육의 아주 기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서울 아이들이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제일 나쁘다고 들었는데 16개 시도에서 꼴찌죠. 그러니까 미달 비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네. 물론 서울교육청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경주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무려 9.2%에 달했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1년에는 3.7%로 감소했어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됐네요, 상당히. 물론입니다. 네. 16개 시도가 모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이제 그것을 이른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고사, 이른바 일제고사죠. 네. 이 일제고사의 덕으로 돌리는 것이 이제 현 정부의 입장이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일제고사가 내장하고 있는 그런 객관식 문제풀이에 대한 또 수업 필요를 나오게 한다든가 학교 간 비교를 통해서 정규 수업 과정을 파행으로 이끈다든가 여전히 기초 학력 부진을 일시적으로만 잡고 지속적으로 잡지 못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들을 지적해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기초 학력을 잡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이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 잡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일찍 잡으면 일찍 잡을수록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습 부진이 누적되면 그만큼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이 학습 부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처해서 그때까지 기본 언어와 수 이해에서 학습 부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사실 보조교사를 넣어서라도 이 학습 부진 문제를 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기에 개입해야 된다는 것 외에도 아주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대학생을 활용한다든가 파트타임 교사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은 땜빵은 될지언정 제대로 된 대처 방식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고 특히 이런 학습 부진 학생을 다룰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또 아이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정규 교사들이 충원돼서 이 학습 부진 문제하고 본격적으로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과부의 정책이나 또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교육청의 정책은 다 미흡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일부 교육혁신지구,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기간제 교사의 형태로라도 보조교사를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어렵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보조교사를 충원해주는 방식, 그것을 그 하반기에 중요 목표의 하나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느끼시고 계시는 거겠지만은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누구나 최소한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려면은 그 선대가 물려준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기초학력인데 이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이들은 너희들 자율적인 선택의 몫으로 그것밖에 못 도달했으니까 하고서 내깔려두고 가는 조금은 사나운 교육이 있는 반면 그들을 추스리면서 그렇죠? 책임 있게 기초학력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제 따뜻한 교육이 있을 터인데, 예, 아주 민주주의 작동에 아주 필수적인 필요 불가결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기초학력을 보는 이제 눈이 열리죠. 그렇죠. 예, 기초학력의 미달이라는 건 기초적인 핵심적인 민주시민 역량의 미달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미달을 갖고 온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임 교육의 일환으로 학력 미달도 가능한 한 교사를 배치하고 또 특별 교사를 배치하더라도 그것도 나이 먹어서이기보다는 저학년 때 그렇습니다. 빨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령교육감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으로의 또 과제일 수도 있겠는데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글쎄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성, 이것을 위한 아주 촘촘한 협력과 이제 과감한 지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인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투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초 시민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키워내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대단히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민주주의가 실질화되는 사회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민주주의의 관건이 되는 문제 하나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책임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민주주의에 책임지는 교육, 우리 공동체에 책임지는 교육, 그렇죠. 공동선에 책임지는 교육이다. 낙오자가 없도록 그렇습니다. 이끄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감 있게 그리고 그 일을 받아서 교육청의 교육감께서 정책적으로 펼친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습 상담사를 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 교육과학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가 있었는데 이 평가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은 매우 미흡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책임 교육을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이제 이 광노현 교육감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평가는 좀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여겨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2, 3일 전에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과부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시 부문이 있고 대도시 부문이 있고 도 농촌 지역을 포함한 이제 도 부문을 나눠서 하는데요. 서로 여건이 다르니까. 네. 안타깝게도 대도시 부분에선 서울이 꼴찌를 했고, 그러니까 매우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네. 도 부분에선 경기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예, 뿐만 아니라 강원도, 광주, 전남북 모두 네. 매우 미흡. 되게 때는 미흡인데요. 진보 교육감 핵심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으셨군요. 그래서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네. 물론 매우 미흡을 받은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네. 이제 개선할 방법들을 당연히 찾습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이끌었던 교육 혁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괴로워하는 교육에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교육으로 바꿀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 사이에 자율과 책임을 증진시킬 것이냐. 지금까지는 타율적이고 타율적인 통제가 주가 됐다면 자율과 책임으로 생활 문화를 바꿔보자. 또 아이들 사이에 협동할 수 있는 21세기의 핵심 역량, 사회성과 협동성을 길러주자. 또 반차별 감수성을 길러주자. 인권의식을 길러주자. 뭐 이런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추상화해서 평가 지표로 삼았다면 물론 진보교육청이 매우 우수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평가는 평가의 잣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 평가의 잣대를 바꿔야 될 필요를 저희가 느끼기도 했고요. 저희 이른바 진보교육감 6사람의 입장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께서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교육과부에 매우 미흡 판정을 주겠습니다. 교과부에 네. 네, 역으로. 예. 그래서 혁신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부가 미흡하지 않겠냐 이런 뜻을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저희 진보교육청 특히 서울교육청이 앞장서서 실천한 또는 도입한 정책들을 교육과부가 고맙게도 받아들여서 전국화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서울교육청이 2011년 초부터 이제 중학교에 스포츠 리그전을 도입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스포츠 클럽이 막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매주 경기를 해야 되니까 리그전은 네. 계속되잖아요. 토너멘트는 한 번 하고 떨어지면 끝이지만. 그렇죠.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옛날 학교별 대항 대회가 그때가 제일 신났거든요. 그렇죠. 학교 시절로 되돌아가면 그냥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을 교육과부가 바로 받아서 네. 전국에 네. 스포츠 리그전을 도입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또 뭐 누가 꼭 앞선다기보다 교육 기부 캠페인도 제가 2010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고 또 교육과부가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다듬어서 또 전국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학교 안에서의 문예체 활동을 진작하겠다 했죠. 학력지상주의를 극복하는 한 방향이자 교육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의 하나로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했는데 또 교과부도 그 문예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네. 이것을 대대적으로 네. 또 따라하고 있거든요. 네. 전국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과연 진보교육감들이 이끌고 있는 6개 교육청의 성과를 모두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는 상당한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안에 있는 합리적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합리적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분명한 겁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광노현 교육감님께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의견이나 또 여러분들의 그 제안이 있다면 샵 광노현 해서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부가 교육청들을 평가했는데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사실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평가의 기준이나 잣대가 이 영수국 중심의 고립적 자아의 경쟁 교육이라는 잣대로 보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광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이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에서 어쨌든 지식 학습도 중시하지만 그것만큼 또 주안점을 두면서 실현하고자 한 바가 학생들 개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상호 간의 협동 그리고 서로 간에 짊어져야 할 책임감 그리고 또 합리적 이성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감성이나 영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문예체 교육 이런 것 등등을 실시해 왔는데 이런 것들은 평가 자토에 누락되어 있다면 당연하게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하면은 매우 미흡이 아니라 오히려 우수일 수도 있겠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의 이 진앙지가 그렇죠? 새로운 교육의 진앙지가 교과부도 바꾸는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지금 조성될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이 특수교육 쪽으로 이제 주제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은 더더군다나 우리 광노현 교육감께서 특별한 관심을 위해서 이제 발전시키고자 매우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수교육 말씀해 주시면. 예, 특수교육은 아시다시피 이제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들, 다시 말해서 이제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인데요. 특수학교를 다니게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통합교육을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반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이제 늘어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특수학교에서 서울의 경우에 약 5천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이제 특수학교라는 건 결국 장애가 있는 학생들만 따로 모여서 받는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 나가면 누구든지 일반 시민들과 비장애 시민들과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일반 시민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되는데 학교 다니는 기간 중에 장애 학생들끼리만 어울리면 아무래도 사회 관계를 맺는 훈련과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특수학교보다는 일반 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그렇겠죠.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정들이 어렵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애들이 결국 놀려주고 같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들 마음이라도 편하게 특수학교에 보내자. 또 특수학교에 보내면 교과 과정이 비교적 아이들의 자립활동에 초점이 맞춰 있는 반면에 이제 일반 학교에 보내면 그야말로 국영수사과 그런 입시 경쟁 체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너무 참여하기가 어렵고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수학급이라는 걸 일반 학교 안에도 만들어 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 학교 안에서 섬처럼 격리된 특수학급에만 머무르게 되는 또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통합교육인데 일반 학교 안에 격리교육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아이들끼리 서로 어울리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장애에 대한 인식, 장애에 대한 이해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서부터 장애 가진 친구를 그냥 차이가 있는 친구로 나하고 다르지만 뭐 이것을 놀려댈 대상이나 괴롭힐 대상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나와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한 구석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배려하고 그렇죠. 좀 더 이해해서 사람의 약한 면을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는 그렇죠. 배려의 자세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애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적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교육적 경험이 되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서울 장애 학생 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장애 학생들을 취업을 시킬 것이냐 고등학교 졸업하는 즉시로 그렇죠. 취업을 시킬 것이냐 거기에서 조금 특수교육의 이제 뭐 구체적 방향이라고 말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특수교육이 구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그 점을 또 조금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애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를 공공기관에 한 70명 정도 취업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거 고등학교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교육 역사상으로 최초인데요. 네. 몇 개 고등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런데 우리 장애 학생들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일자리를 줬는데 그 학생들과 부모들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뭐 말할 수 없죠. 뭐야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나 그 부모 입장에서 말할 수도 없고 사실 또 일반인들도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은 그 누구나가 뭐 맹자 말씀으로 인의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쓰러움과 또 채워주고 싶어하는 배려의 마음 이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덕스러워져 가는 거거든요. 모두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성에 대한 이해,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장애 학생들의 장애는 본인들한테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불편하게 하는 거는 일반인들의 시선이에요. 일반인들의 말투, 쓸데없는 동정, 쓸데없는 차별화된 시각, 차별. 이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적 장애 학생들, 이제 우리가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 장애 학생입니다. 신체 장애 학생이 아니고요. 신체 장애는 이제
그 보조공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편의 제공을 통해서 또 보조장구 제공을 통해서 일반 사회에 편입되고 통합되고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적장애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적장애 학생들도 생활 연령이 있거든요. 그 생활 연령에 따라서 다 기대 수준이 달라지고 행동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희로애락을 갖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그 사회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데 뭐 흉도 보고 별로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에 대한 몰이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적장애 학생의 특징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라톤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네. 지적장애를 조금 이해하게 됐죠. 그것도 지적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심정도 그렇죠. 좀 더 이해하게 됐는데요. 이 장애 아동들이, 특히 지적장애 아동들이 일반 학교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려면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전공 교사뿐 아니라 일반 교사들이 먼저, 일반 교과 교사들이 먼저 이 장애의 특징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형 통합교육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6개 학교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비교적 그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특수학급에만 있지 않고 일반 교과 학급에 가급적 가 있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과 선생님들의 장애 이해가 높아져야 되고 그렇죠. 또 일반 교과 선생님들의 장애 아동에 대한 교수 방법이 또 좀 개발돼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 통합형 서울형 통합교육 모델을 시범 운영하는 6개의 학교에서는, 유치원 포함해서 6개의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를 보이는 걸로 우리 기대했던 것처럼 입증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거예요. 여기에 통합교육의 새 지평으로 제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통합교육과 그다음에 특수교육이 따로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갈 수 있는 지평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을 일반 학교 환경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종전에는 자꾸 이제 격리성 교육, 그렇죠. 처음부터 차별성 교육은 이제 특수학교에 따로 모아놓고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중증 복합 장애를 갖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경우는 따로 가고. 네, 그 경우에는 그러나 그것은 최소화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다 일반 학교에 와서 때로는 특수학급에서 예. 특별한 교육을 받고 또 일반적으로는 일반 학급에서 그 보조교사를 통해서 함께 네. 어울리는 가운데 수업을 받고 네.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지적장애가 심한 경우에 일반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일반 교실에 앉아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본인한테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잘 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성취와 돌파, 극복은 말이에요. 어떤 난제가 있을 때 그것과 힘껏 진정성을 갖고 씨름한 결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조금 있는 학생, 조금 심한 학생, 아주 심한 학생을 상대로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런 사회교과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칠 것인지, 이것은 교육학의 가장 큰 도전이고 과제예요. 그렇죠. 만약 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면 장애가 없는 아이나 약한 아이들한테는 쉽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 학습 방식의 혁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영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누구나 서로 다른 수준의 장애를 조금씩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학습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학교 부적응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런 조금 심한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장애 학생들을 데리고 뒹굴 때 그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분야에 집중 투자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예기치 못했던 방향에서 아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죠. 저는 철학자로서 이 교육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1950년대에서 한 7, 80년대까지 유행했었던 행동주의 교육 과정 선상에서 본다면은 초기 조건을 조성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됐는지에 의거해서, 그래서 시험 예를 들어서 보기 위한 교과서를 교과 내용으로 주고 선생님이 전달하면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근데 이제 이것이 갖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결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 교육 과정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또 우리 사회에 이제 전달되기 시작했는데, 인지주의는 과정 속에 인간의 지적 이해 능력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인데, 사실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능동적으로 잘 부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 뒤처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번역 용어 때문에 안 하기도 합니다만 홀리스틱 커리큘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홀리스틱 통합적, 그렇죠. 전체적이죠. 이 홀리스틱 교육 과정은 동일한 시각으로 정치를 볼 때 마이클 샌달이 말하는 커뮤니테리아니즘, 공동체주의 시각인 겁니다. 바로 이 시각으로 그 뒤처지는 아이들 하나하나 챙겨서 이럴 때 이제 이 책임 교육이 펼쳐질 수 있고, 그런 선상에서 이 책임 교육도 때로는 불가피하면 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쫓아와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또 그 비장애인에게도 유익한 방식의 통합에 들어가는 그걸 구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걸 구현은 못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으로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반기가 특히 저한테 기다려지는 이유인데요. 아직까지 생각만 갖고 비전만 갖고 실제로 펼쳐 보이지 못했던 분야들에 대해서 좀 보일 수 있는, 또 차근차근히 밟아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볼 때 교육학자들 보면은 정말로 답답하거든요. 철학자는 또 멀리도 보고 깊이도 보는데 교육학자들은 작게 보면서 현실에 그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너무 그렇게 얕게 교육학자들 교육 정책이 펼쳐지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광로인 교육감님은 교육학자가 아닌 인권을 전공한 법학자, 또 헌법 정신에 투철한 그런 선상에서 교육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철학자가 볼 때 그 컨셉하고 어울리는 정책을 계획을 하고 과감하게 펼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어쨌든 보내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주제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그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이제 다문화에 대한 교육적 이해도 많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다문화 교육 그리고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 정책도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미 서울에도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000명 이미 넘어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오고, 또 이른바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 전문가 그룹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면 이제 다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제 공통의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언어에 좀 서툴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 풍속에 좀 낯설 수 있지 않습니까? 피부색도 조금 예. 네, 다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이 한쪽에서는 이제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그런 차별의 문제고, 또 한쪽에서는 뭡니까, 그런 언어나 풍속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교육의 필요, 지원의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양쪽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다문화는 사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우리 문화를 아주 풍요롭게 하는, 비옥하게 하는 자양분이에요. 그렇죠. 부럽지 보기에 않습니까? 따라서. 예, 그렇죠? 저는요. 네, 오히려 그 다문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 굉장히 위대한 나라들이다. 뭐 몽골 얼마나 큰 나라예요? 얼마나 영화로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그렇죠, 네. 갖고 있죠. 뭐 어느 나라 하나 크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땅덩어리도 크고 역사도 길고 위대한 나라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라.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라가 아니라 저는 그냥 부러워요. 그 나라들을 알면 알수록 그 나라들이 부럽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너희들의 엄마 아버지 얼마나 멋진 분들이냐. 너희들을 위해서 기회의 나라로 오셨단 말이에요. 물설고 낯설은 곳에 기회를 찾아 오신 분들인데, 이것은 굉장히 용기와 모험심이 강한 분들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또 적응력도 강한 분들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과 희망이 큰 분이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부모님을 가졌다. 세 번째로 너희들이 부러운 이유는 우리는 한 개 언어, 한 개 문화, 한 개 역사를 접하고 낑낑거리는데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2개의 언어, 2개의 역사, 2개의 문화를 몸으로 체득하니 얼마나 좋으냐. 처음부터 너희들은 글로벌할 팔자를 갖고 태어났고 이 글로벌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러니 너희들이 안 부러울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고무 찬양을 해요. 네. 정말 그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자녀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많은 걸 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말 귀하디 귀한 자원이다. 뭐 이렇게 자원이라는 표현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태여 배달민족, 우리의 강력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자장 안에 흡수해서 이른바 용광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모자이크 교육, 공존의 교육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그 모자이크나 무지갯빛이 더 아름답지 단일색으로 그렇죠. 재주조하는 과정, 이거 안에는 알게 모르게 지속적인 그
폭력의 과정이죠. 어떤 면에서는. 획일화, 단일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몹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공교육은 너무나 국가주의적입니다. 아직도. 너무나 민족주의적이고요. 네. 이걸 좀 더 열린 민족주의 또 국가주의보다는 이제 시민사회주의 또는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히 네. 다문화 학생들의 관점에서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고 강요받는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네. 뭐 시도 때도 없는 애국가, 시도 때도 없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이제 좀 지나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굉장히 중요하죠. 애국심이라든가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고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려는 생각 이런 건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화될 만큼 싸구려가 될 만큼 넘쳐나는 것도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지성과 진정성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애국심이나 이런 것을 키워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귀중한 것일수록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특히 다문화 학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선 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대요. 네. 그러니까 뭐 특수교육에 이어서 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강릉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그것이 이제 정책으로 조금씩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청의 구호로 내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 행복에 아주 유난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올해 3월에도 학생 행복지수 발표돼서 관심을 끌었는데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저는 즉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비만해지고 체력도 떨어지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이런 교육 현실 속에서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을 아무리 구호라 할지라도 마음 편하게 읊조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구호를 사용은 합니다만 제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네. 제가 늘 하는 구호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 공교육의 새 표준을 만들자. 네. 서울교육을 반드시 21세기형 공교육으로 진화시키자. 아직도 서울교육은 20세기형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서울교육은 앙시앙 레짐 구체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공교육의 새 표준, 새 모델 그리고 21세기형 공교육 네. 이걸 이제 제가 네. 때로는 민주사회의 공교육이라는 표현으로 또 이렇게 바꿔나가자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에 핵심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생이 실제로 자발성과 그 배움의 즐거움을 자발적으로 느끼고 키워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둬야 될 거거든요. 그래야 평생학습 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에서 당당한 시민권을 가지고 평생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이 노령화 사회에서. 그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하는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아이 행복 지수로 나오는 거였고요. 뭐 이제 금년에 도입해서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그 행복 지수 설문조사에 응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좀 더 분석하고 또 그 설문 조항도 좀 더 다듬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교사 행복 지수뿐만 아니라 아이 행복 지수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이라고 보죠. 예. 네.
그 트위터 상에 질문이 있으면은 샵 광노연을 해서 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뒷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근데 현실은 그 아이들이 사실은 위기 상황으로 내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적극적 대책도 준비하고 계실 터인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그 습관을 갖추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해서 반듯한 아이들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이걸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학교 부적응 현상이 이제 심화되다 보면 결국 학업 중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업 중단 비율을 낮추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학업 중단이라는 건 공교육의 중단이고, 공교육의 실패를 가장 지배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있다면 기초학력 미달과 학업 중단이라는 사실에는 저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 학생에 대해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초기 단계인지 이 위기가 확대되는 단계인지 위기가 심하다는 단계인지, 또 위기의 유형별로, 이것이 발달장애에서 왔는지 학교폭력에서 왔는지 게임 중독에서 왔는지 다문화 가정 배경에서 왔는지 한부모 가정 배경에서 왔는지 뭐 이런 그 위기 유형별로 위기 단계별로 치밀하게 분석해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옳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양한 그 틈새를 메꿀 수 있는 그 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은 쉬워도 실천이 어려운 거라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내년 정도에는 좀 더 나은 체계가 구축돼서 운영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저 트위터에 질문이 네. 있는데 베르노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만을 가르치게 되는데 통상은 그거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그 한쪽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만을 강요하고 동조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혹시 좀 생각이나 정책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예, 아마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그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중 언어, 이중 문화에 그냥 푹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줘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 아이들이 외국 나가서 이제 이른바 교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언어를 잊어먹고 뭐 영어만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좀 답답하거든요. 왜 답답하냐면 그 아이의 큰 경쟁력이 이중 언어인데 그 중에 그 반을 벌써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역지사지해 보면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자녀들의 경쟁력도 이중 언어니까 이것을 무시하거나 잊어먹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또 함께 협력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하게 글로벌 사회로 가려면 우리 안에 글로벌 소사이어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정도의 국제사회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국제사회를 우리한테 동화시키려고만 일방적으로 굴지 말고 그 국제사회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문화 가정, 특히 외국 출신의 경우에는 그게 우리 안에 외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국제사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그 자기 문화의 홍보대사로 자기 문화의 실천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야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국제주의를, 우리 안에 글로벌주의를 진짜 신장시키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그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이 또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서울이 꼭 그 착안하고 개발해야 될 새로운 과제다. 떠나야 될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하죠. 네. 네. 뭐 그 오늘 그 다문화 교육을 비롯해서 이제 이 특수교육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책임 교육과 관련해서 광노현 교육감님 모시고서 구체적인 이야기, 교육 정책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올리신 트위터를 보니까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연극을 관람한 이후에 출연진하고 사진을 같이 찍으셨던데 네. 연극의 제목부터 특이한데 뭐 이 연극에 참여하신 관람하신 이유라도. 예,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각색해서 만든 연극인데요. 네. 그 학교 폭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모여서 이 뒤처리를 하는 건데 은폐 쪽으로 가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하는 그 심리적인 그 기절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굉장히 훌륭한 심리극이고 고발극이고 또 학교 폭력 관련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저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불편하지만 교육적 효과는 굉장히 큰 연극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편하게 해야 그 극적인 흔들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제는 학생들의 폭력이었는데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그 주제로 광노현 교육감님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사실은 심상치 않을 정도로 지금 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인권 운동가이시기도 한 광노현 교육감님 통해서 학생 인권의 차원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와 관련되어진 이 정책적 이야기를 다음번에 모시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를 위해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제 생각을 뭐 아직까지 생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우리 위키트리 측에도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 한면희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 한면희 제3정치 물결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